반만년 한국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전쟁 승리 중 하나. 30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살아 돌아간 자는 고작 2,700명. 무려 99%의 전멸률을 기록한 이 전투의 주인공은 바로 을지문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영웅임에도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은 놀라울 만큼 빈약합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 출신인지, 심지어 살수대첩 이후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한 나라를 구한 영웅이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늘은 살수대첩의 전말과 함께 을지문덕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6세기 말 중국 대륙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60년간 이어진 위진남북조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북조의 수나라가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며 중국을 통일했죠. 그 주인공은 수문제 양견이었습니다. 수문제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정비하고 삼성육부라는 중앙정치 조직을 완성했으며 사치를 금하고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후대 당태종 때조차 수문제 시절에 호구수를 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개왕의 치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중국이 400년 만에 통일되자 주변국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강대했던 돌궐은 동돌궐과 서돌궐로 쪼개진 상태에서 수나라에 굴복했고 남쪽의 토번도 수나라의 눈치를 보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신라마저 수나라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문제는 주변국 왕들에게 입조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인 자신을 직접 만나러 오라는 것이었죠. 돌궐의 왕도 다른 나라 왕들도 이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고구려 영양왕만은 달랐습니다. 영양왕은 처음에는 수나라에 적당히 조공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입조하라는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주권의 포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수문제는 분노했습니다. 너희 고구려는 우리와 요하를 사이에 두고 맞대고 있다. 나는 남쪽의 장강을 건너 진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요하를 건너는 것은 더 쉽다. 그 요하를 믿고 내게 감히 거역하는 것이냐. 이 말을 들은 영양광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양광이 먼저 공격에 나선 것입니다. 598년 영양광은 말갈 군대와 함께 마녀 병력으로 요하를 건너 요서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수문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위협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구려가 먼저 칼을 빼들 줄은 몰랐으니까요. 수문제는 30만 대군을 준비해 고구려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고구려 편이었습니다. 유하를 넘기 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요서 지역은 비가 오면 땅이 진흙으로 변하는 곳이었죠. 여진 기라 불리는 이 땅에서 군대의 행군 속도는 하루에 겨우 10리, 4km에 불과했습니다. 군량미는 바닥났고 돌궐 등 동맹관계의 나라들까지 고구려 편에서 수나라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30만 대군 중 수나라로 돌아간 병력은 10분의 1에서 10분의 2에 불과했습니다. 25만에서 27만 명이 요서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참담한 패배였음에도 그 전투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장황하게 기록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사서 어디에도 이 전투의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기록을 지워버린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수문제는 현명했습니다. 고구려 원정에서 패배한 후 그는 다시 고구려를 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판단했죠.
고구려는 전쟁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나라다. 우리의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 그래서 수문제는 내치에 힘썼고 비록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백성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문제가 늙어가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비극이 벌어집니다. 수문제는 큰아들 양용을 좋아했지만 왕비는 둘째 양광을 선호했습니다. 결국 양광이 태자가 되었죠. 그런데 왕비가 죽자 수문제는 다시 큰아들에게 왕위를 주려 했습니다. 이를 안 양광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베개로 눌러 죽였다는 설도 있고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는 바람에 수문제가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광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수양제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황제 중 한 명이죠. 수양제는 과시욕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100만 명을 동원해 대운하를 완성했고 수천 척의 배를 타고 유람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문제를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611년 신라에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진평 왕이 보낸 걸사표였습니다. 고구려가 계속 신라를 압박합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주신다면 우리가 후방을 칠 수 있습니다. 원광법사가 쓴 이 편지는 사실상 신라가 수나라의 고구려 침략을 부추긴 것이었습니다. 수양제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13만 명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신기록이었죠. 이 병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선발대가 출발하고 후발대가 출발할 때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선발대가 서울에 있을 때 후발대는 부산에 있었던 셈이죠. 선발대와 후발대 사이의 거리가 960리, 약 400km였다고 합니다. 113만 대군이 유화를 건너 고구려 땅에 들어섰습니다. 수양제의 목표는 고구려의 핵심 방어선인 요동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동성주가 113만 대군을 막아낸 것입니다. 4개월 이상 요동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당태종 이세민이 50만에서 60만 병력으로 안시성을 공격했을 때 안시성주 양만춘이 이를 막아낸 일은 유명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하지만 113만 대군을 막아낸 요동성주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병력을 상대로 싸운 성주임에도 말이죠.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영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동성이 무너지지 않자 수양제는 별동대를 만들었습니다. 30만 명이었습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이 이끄는 이 별동대는 이미 각자 지참한 100일치의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평양만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0만 병력은 50kg에 달하는 군장을 짊어지고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무거워 행군 중에 쌀을 버리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장군들은 식량을 버린 자는 목을 벤다고 위협했지만 병사들은 몰래 땅을 파고 쌀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청야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백성들은 평양 이남으로 후퇴했고 집을 불태웠으며 우물에 독을 풀었습니다. 논밭과 산도 모두 불태웠습니다. 30만 대군은 배고픈 상태로 아무것도 약탈할 수 없는 황무지를 행군해야 했습니다. 을지문덕은 계속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공격했다가 후퇴하고 또 공격했다가 후퇴하며 수나라 병력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30만 대군이 드디어 평양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었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군 총사령관 내호하가 먼저 평양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즉시 약탈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족 출신 무장 고건무가 사원 사찰에 숨겨둔 병력으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내호와의 수군은 패주했고 평양성을 향해 오던 우중문의 30만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한 편 보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시입니다.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닿았고 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알았도다. 전쟁에서 이겨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 돌아가시오. 우중문은 이 시를 받고 깨달았습니다. 을지문덕이 항복하겠다던 것은 거짓말이었구나. 배고픈 상태로 군대를 돌렸습니다. 청천강 즉 살수를 건널 때 갑자기 강물이 무섭게 범람했습니다. 을지문덕이 미리 상류에 쌓아두었던 둑을 무너뜨려 강물을 범람하게 한 것입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0만 5천 명 중 요동성까지 살아 돌아간 자는 고작 2,700명, 99%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612년의 살수대첩입니다. 영양, 왕과 을지문덕, 이 두 인물이 수나라의 113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죠. 수양제는 613년과 614년에도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무리한 전쟁 때문에 수나라는 결국 멸망했고 수양제는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612년 살수대첩 이후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13년과 614년의 전쟁에도 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김유신에 대해서는 출신, 성장 과정, 업적, 사망 연도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에 대해서는 을지문덕은 가문의 계보를 알 수 없고 자질이 침착하고 굳세며 지략과 문장력을 갖추고 있다는 짧은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을지가 관직명인지 성씨인지 문덕이 이름인지 별명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을지씨가 선비족 출신의 귀화 가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을지문덕의 후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흥미롭게도 고려시대 문헌에 목천돈씨라는 성씨가 등장합니다. 돈씨 가문의 족보에 따르면 을지문덕의 16세 손 을지수가 묘청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돈산백에 봉해져 돈씨 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을지수의 증손인 돈예숭이 지금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으로 이주해 살면서 본관을 목천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평안남도 대동군 대보면 태평, 외리 이 마을 뒷산에 을지문덕의 무덤터로 알려진 곳이 있으며 이 마을에 을지문덕 장군의 후손들이라는 돈씨 집안 30에서 40호가량이 있어 이 일대가 돈산군의 봉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돈씨는 1930년 국세조사 당시 평안남도 대동군, 강서군, 황해도 안악군, 황주군 등 북한 지역에만 36가구가 있었으나 대한민국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2015년 11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천돈 씨는 8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천돈 씨가 을지문덕의 진짜 후손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역사 속에서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구국의 영웅, 을지문덕. 그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은 아닐까요? 영웅은 이름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억된다고 말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